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라는 주제로 선교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한번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 감사합니다. 자, 이 강의는 10개의 챕터를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에딘버러 대회를 기억해야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대회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가, 세 번째는 누가 이 대회를 조직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 참여했는가, 이 대회에 참여 자격을 가진 대표자들은 누구였는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누가 이 대회 호스트 역할을 맡았는가,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왜 하필이면은 에딘버러인가, 뉴욕이나 파리가 아니고 에딘버러라는 도시에서 열렸는가, 그 다음 일곱 번째, 이 대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여덟 번째는 이 대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 아홉 번째, 일주일 동안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다음 열 번째, 그 결과 이 대회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10가지 줄거리를 따라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의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2000년 세계 선교 역사의 경칩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칩. 영어로 말하면 힌지라고 하는데요. 힌지라고 하는데, 그 문을 열 때 보게 되면은 열었다 닫았다 할 때에 그 꺽쇠 역할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꽉 붙들어 줄 때에 이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마치 경칩 또는 세계 선교 역사의 분수령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꼭 공부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왜 기억해야 하나? 어, 1910년 이 연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1910년 이 연도는 첫 번째로 이 절정입니다. 19세기 선교의 절정이었습니다. 19세기를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거든요. Great Century. 이 말은 지난번에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예일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켄네스 라뚜렛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19세기 100년을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냐면은 과거 1800년 동안 이루어진 선교 역사나 열매보다 이 19세기 100년 동안 이루어진 선교의 열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19세기 선교의 그 총결산이 어디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보고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세기 선교의 열매를 이해하는데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때보다도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19세기에 선교는 주로 개신교 선교사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를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경건주의 선교사들, 독일 선교사들, 그 다음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했죠.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들, 여러 교파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무 경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경쟁 선교의 그런 약점, 또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100년 동안 보면서 협력해야 되겠구나. 경쟁하지 말고 이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세계 선교를 더 빨리 완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에서는 어떤 가치보다도 이 협력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다, 협력하면은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이 강하게 생겨난 사건이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근대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에딘버러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가 중세 선교 신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선교 신학, 주로 집단주의 선교이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나 또 어떤 힘에 의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선교이죠. 그런데 이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세가 아니라 근대 선교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다른 기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대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세계 선교 흐름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선교를 하더라도 세계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그것은 이제 교통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어떤 세계 선교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딘버러에서 내가 선교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정보를 듣고 그걸 종합하여서 전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누구의 생각이었는가? 눈에 보이는 사건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데요.
누구의 생각이었는가 하면은 1906년 페어리 델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학자이면서 또 선교위원회 책임을 맡고 있는 페어리 델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북장로교 선교부의 총무, 교단 총무죠, 선교부 총무죠, 로버트 스피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국 선교사들과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거의 전 세계 선교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선교부 총무가 미국 선교부 총무, 특별히 장로교 선교부 총무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또 서로의 선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복음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스피어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서로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 선교사 대회를 어떻게 개최할 수 있을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생각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존 모터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올드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모터는 미국 평신도입니다. 감리교 평신도인데 YMCA를 조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올드햄은 영국 성공의 신부이면서 또 선교회, 해외 선교에 깊이 관여하고 책임을 맡은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이 존 모터와 올드햄이 만나서 이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 현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존 모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우선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을 잘해요. 이 강연을 하거나 이 연설을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그리고 또 신앙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너제틱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또 이 집안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왕실도 만나고 신학자들도 만나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또 비즈니스 하는 큰 부자들도 만나고 그가 이제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의장직을 맡는데요. 이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하여서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배를 타고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에너제틱, 아주 왕성한 활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올드햄, 영국 성공의 주교이고 신부인데요. 이분 또한 아주 외교력이 뛰어나고 또 기획력이 뛰어난 이 조직을 만들고 회의를 운영하는 치밀한 준비와 또 어떤 그런 기획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또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이 선교사 연합 대회를 현실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존 모터는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라고 하는 큰 배가 바다 위로 떠가는데 선장 역할을 했고 올드햄은 기관장 역할을 했다. 선장도 필요하고 기관장도 필요하죠. 이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 세계 선교사 대회를 구체화시켰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조직입니다. 누가 조직했는가?
세 번째, 이제 누가 조직했는가? 이 에딘버러 세계선교사 대회에 참여했던 사람 숫자가 1234명입니다. 외우기도 좋죠. 1234명은 5대양 6대주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선교부 대표자들이죠. 선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뭐 뉴욕에 모인다, 파리에 모인다, 서울에 모인다. 그러면은 쉽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이 에딘버러라고 한 도시에 1234명이 모인다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exciting, 흥분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안 해본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세계 대회, 뭐 세계 어떤 국제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또 그런 구경도 하지만은 그 당시 1910년 당시에는 이런 국제 대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을 잘 해야죠.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조직을 했느냐 하면은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대회를 하려면은 이제 운영위원회를 먼저 가장 핵심되는 이제 부서라고 할 수 있죠. 이 대회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이제 핵심 모임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먼저 조직합니다. 어떻게 조직했느냐면은 이제 영국 사람 10명, 미국 사람 5명, 이제 기타 대륙 사람, 그러니까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다른 사람들에서 3명, 이렇게 해서 18명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6월, 그러니까 에딘버러 대회가 열리기 꼭 2년 전에 옥스퍼드에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운영위원회도 그래도 핵심되는 사람이 있겠죠. 올드햄입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 올드햄이 이 운영위원회 책임을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이제 나누어 주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2년 전부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질문, 누가 참여했는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자격 문제입니다. 네 번째, 누가 참여할 것인가? 그 당시에 이제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등 해서 전 세계에 약 3만여 명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3만 명을 다 불러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그 참가 자격에 대해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정하죠. 이제 첫 번째로는 실제로 해외 선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선교단체, 또 교단 선교부, 거기서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선교단체도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자격 그리고 뭐 형편없는 선교단체는 빼야 되니까 어떤 자격을 정하냐면 매년 2,000파운드 이상 선교비를 지출하는 선교단체 또는 교단 선교부에서 이제 대표자를 파송한다. 이렇게 하고 또 아주 큰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4,000파운드 이상 선교비를 지출하는 선교위원회나 교단 선교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대표를 더 파송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매년 2만 파운드 이렇게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는 선교단체라면은 적어도 이제 4, 5명 대표자를 파송할 수 있고 2,000파운드를 지출한다면 1명 파송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그 참여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체 176개 단체에서 이제 파송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76개 이제 선교 단체. 그 중에서 이제 나라별로 살펴보면은 이제 북미, 그러니까 카나다와 미국에서 59개 선교 단체 있고, 유럽에서는 58개.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47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나라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 12개. 그렇게 해서 176개 선교 단체가 이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 대표를 파송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도 갔어요. 누가 가느냐면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를 대표해서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 이 에딘버러에 가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무엘 마펫은 1901년 평양에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교장 일을 맡아보았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에딘버러에 배를 타고 가서 이 코리아라고 하는 땅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약 10페이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1234명이 코리아에 대해서 다 처음 들어보죠. 그때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선교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발표를 했는데 크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무엘 마펫이 한국은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100년 뒤에 강대국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마펫이 발표한 원고가 이제 100년이 지나서 2010년도에 다시 발견이 됩니다. 그 원고를 입수해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선교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용원 교수가 그 번역 작업을 맡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민족별로 누가 참여했느냐 하면은 이제 미국 선교사 대표로서 500명, 영국 선교사 500명,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래서 약 200여 명 이렇게 에딘버러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영국 합하면 1000명입니다. 1200여 명 가운데 1000명이 영어권 영국, 미국 그 선교 단체에서 파송한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말은 세계 선교사 대회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영미권 선교사들이 이 대회를 주도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5번째 주제입니다. 누가 호스트를 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 5번째, 누가 호스트였는가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 교회가 호스트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교가 장로교회입니다. 국가교회. 그래서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위상이 굉장히 높은데요. 연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냐 하면은 자유교회와 장로교회의 연합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교단이 있었는데 1900년도에 둘이 합쳐졌어요. 자유교회와 장로교회가. 그래서 연합장로교회가 되었고 이 연합장로교회에서 가진 큰 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셈블리 홀인데요. 국회의사당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대회가 1234명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6일 동안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어셈블리 홀은 국회의사당으로도 쓰일 정도로 아주 고풍스럽고 넓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회가 5박 6일 동안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진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번역된 책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좀 가까이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셈블리 홀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는 아주 장엄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주제는 왜 하필이면 에딘버러인가? 왜 에딘버러인가? 도시 크기로 말하자면은 그리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에딘버러가 영국의 런던이 훨씬 더 큰 도시지요. 또 미국의 뉴욕도 큰 도시고 파리도 큰 도시입니다. 그런 데서 열리지 않고 스코틀랜드의 수도 그 에딘버러 별로 크지 않는 이 작은 도시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에딘버러에서 탁월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이미 그 5세기, 6세기에 그 스코틀랜드 저 북쪽 항구 도시에 선교사 훈련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유럽으로 파송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스코틀랜드에서 탁월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버트 모리슨도 이 에딘버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더퍼 인도에 가서 교육 선교를 했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 온 그 사무엘 마펫도 그 조상이 사실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찾아보시면은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큰 발자취를 남긴 많은 선교사들이 이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에딘버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딘버러에서 여는 것이 과거의 훌륭한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교훈을 다시 생각하고 동시에 세계 선교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교적 도시가 에딘버러만큼 좋은 데가 있겠는가? 그렇게 다 생각했기 때문에 에딘버러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에딘버러는 과거 선교를 기억하고 또 선교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도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 대회의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를 열게 되었는가? 전 세계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1200여 명 선교사를 한 군데에 불러 모아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목적 첫째는 연합입니다. 선교 연합.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경쟁하지 말자. 경쟁 대신에 이제는 연합을 해야 되겠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선교적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이렇게 세우자. 좋다. 그래가지고 이 연합을 위하여서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가 아니고요. 선교사, 사람 중심입니다. 선교사 대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목적은 세계 선교 완성을 앞당기기 위하여서 이 대회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제서야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당시 선교사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더 빨리 더 많은 민족에게 남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각자 플레이하기보다는 연합을 해야 되겠다. 연합하면은 더 빨리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동의를 하니까 이 에딘버라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